HRD를 말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터넷 기술의 진화, 즉 지난 20년간 웹에서 모바일로, 모바일에서 다시 IoT 시대로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변화가 촉발시킨 빅데이터로 인해서 비즈니스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 성공 요인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결국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차수부터는요, 저희가 조직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리더십 발휘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5차수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터에서는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통념이라든지 사고, 가치관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십 연구소 두 분 소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충민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세미나에서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실제 우리 일터의 변화에 대한 키워드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소장님들 보시기에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네. 다 궁금하긴 한데요. 우선 언택트라는 표현이 네. 조금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요즘 주변에 언택트 또 비대면 상품도 많고 네. 서비스도 많고 요즘 TV에 보니까 타이어 교환도 비대면으로 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택트가 대세가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언택트가 그 사람들을 좀 회피하면서 편의성을 추구하는 데 언택트가 활발하게 키워드로 나왔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꼽아보면 저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이 네. 상당히 중요하게 와닿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나 일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노마드가 유목민이라고 했듯이 그러면 일터는 어디라도 가능하고 본인의 커리어도 흔히 요즘 말로 워라밸과 자아실현 그리고 일터에서 자신이 필요한 일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목민 생각하니까 네. 재택근무라는 표현도 네. 또 잠깐 코멘트하고 싶어요.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서 네. 분리돼서 일을 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화상회의라든지 또 화상으로 회의하는 과정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재택근무들이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재택근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재택근무 관련해서 사실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무실 자체가 이렇게 필요한가, 이 사무실에 대한 위상의 변화랄까? 그동안은 이제 사무실에서 다 모여서 키보드 소리 들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데 기업에서는 사실은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연 사무실에 대한 구조부터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사무실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사무실의 내용 거기서 활용하는 공간의 의미 그것들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이것이 해체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프리랜서 내지는 1인 스타트업 기업가 내지는 플랫폼에 자신의 어떤 제품이나 자신의 자산이나 자신의 재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죠. 이들을 일컬어서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터와 관계를 맺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네. 훨씬 더 보편화되고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이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랄까 계약직 그동안에 관계를 맺었던 계약 방식이 많이 변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HR 담당자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아마 직원들의 계약 방식이 다양화된다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 일하는 사람들이 네. 각자 다른 계약으로 모여 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다양성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더 조직의 중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변방에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구성원들의 몰입이라든지 또 조직에 대한 만족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이 디지털 인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들이 M세대나 Z세대들이 그러면 그들이 경험하는 최근에 이제 직원 경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들이 경험하는 방식도 요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조직에서는 그들을 위한 어떤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물리적 공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추구하는 게 요즘 많이 행복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는 것은 그 직장에서 남들보다 좀 나은 경험, 또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의 표현인데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또 언택트라든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이 위축되면 안 되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은 또 네.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키워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일터에서 DT가 보편화되고 고도화되면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바뀐다는 사실은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해진 일들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얼마나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러한 프로세스를 로봇이 내지는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인재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를 내야 되는 소위 써야 되는 근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기억력과 이해력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더욱 그 분석력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상상력과 창조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재들에 대한 정의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인재들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HRD 담당자들이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 일터의 변화 키워드들을 보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직장,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어떤 관계, 리더십, 조직 문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통념들 이것들도 분명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 중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조직의 전략에 대한 위상이 좀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전략은 조직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서 하는 거고 일단 전략이 만들어지면 모든 구성원은 그 전략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라면 이제는 그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그동안 회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의 개념으로서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이제 전략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부 지향적인 전략에서 외부 지향적인 전략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네. 그 말은 고객의 니즈를 전략의 프레임워크로 담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네. 그러면 그게 되려면 전략이 내부 캐스케이딩에 넘어 몰입하는 것보다는
고객과 만나는 구성원들의 생각이 전략에 반영되는 것, 네. 이걸 좀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전략이 내부 관점에서 외부를 포용하는, 내부와 외부를 다 포괄하는 형태로 전략의 범위라든지 그 통솔의 범위, 전략이 미치는 범위가 좀 커진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고객이 무슨 생각하는지 또 고객이 뭘 원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아는 척 네. 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걸 좀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 고객의 데이터들을 좀 더 쉽게 모아주고 그걸 합성해주고 분석해주니까 그 말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략의 범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네. 아마 그게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의 내부 관점을 보더라도 그동안은 전략이 캐스케이딩 돼서 하방으로 좀 많이 내려갔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장 그 고객이 밀접한 부분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그 상향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커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좌우 그러니까 결국은 상하 좌우로 다 전략이 연결되는 형태로 그 범위도 커지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네. 실제 전략이 그동안의 전략은 사실은 회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략은 고객의 진정한 가치와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네. 찾는 거죠. 그렇게 보면 회사 내부의 이 사회에서나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진 네. 거죠. 그 타당성을 이제 고객과 직원과 또 회사 이 3자가 좀 폭넓게 생각하고 수립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네. 봅니다. 그렇게 볼 때는 그 고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제대로라는 거는 고객에 대한 그 니즈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진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는 흔히 머릿속에 고객은 좋은 품질을 싼 가격에 원한다. 뭐 이게 우리의 전략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고객은 그것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고객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싸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비싸지만 꼭 이걸 사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네. 그런 내용들을 데이터에 이미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아서 그걸 배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트렌드라는 걸 정해놓고 그 트렌드에 맞게 전략을 수립했던 네. 거죠. 이제는 그걸 좀 확대시켜야 될 그런 시대다. 네, 소장님. 그러면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객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고객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미 고객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저도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을 시장에 출시를 할 때 그것이 제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고객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프로세스는 내부에서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얼마나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관심사가 바뀌었는지 또 이 바뀐 관심사를 제때 포착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상품에 반영하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고객의 관심사는 그러면 어떤 걸로 좀 변했을까요? 최근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소위 고차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존을 넘어서 네. 관계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러한 우선순위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사치품 중심으로 해외여행이나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던 그런 소비 패턴에서 구체적으로 생필품과 매우 중요한 안전에 대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네. 소비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뀐 걸 좀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소비 패턴이라는 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안전성에 대한 욕망은 금방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고객의 어떤 생각이나 관심사들을 금방금방 바꿔줄 수 있겠다. 결국은 기업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현재 고객이 정말 정확하게 어떤 욕구나 욕망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아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표현입니다.
현재 그 흔히 최종 현재 버전으로 고객의 관심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러한 제품을 출시할 때 흔히 핵심 고객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거나 아니면 포커스 그룹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추출했죠. 근데 여기 주목해 볼 것은 타깃 고객이라고 하는 전수를 대상으로 볼 때는 매우 일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체를 추론해 보는 흔히 확률과 통계에 근거해서 추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항상 오류율을 내포하고 있었죠. 최근에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이 DT 환경은 리얼타임으로 전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현재 고객의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야 되는 건 미래 고객에 대한 예측도 저는 병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속도전이거든요. 지금 뭐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5G가 상용화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앞선 기업들은 지금 6G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좀 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많이 앞서간 건 사실인데 그러나 고객은 우리보다 더 앞서간 고객들이 있다는 거고 또 기술적인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DT 시대의 리더나 조직의 방향은 현재의 고객과 또 여전히 어느 부분의 미래 고객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고객 접점으로 일하는 그 실무단에서 어떻게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해서 내부 일하는 프로세스나 제품이나 서비스로 연결시키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방향이 아주 탁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미국 뉴욕대의 그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욕망을 중심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와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들은 구글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사이버상에서는 이미 페이스북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위 과시욕이랄까요? 누군가에게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애플이 우리의 명품에 대한 그 지향점들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빠르게 적용해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실행하는 것들로 우리의 지갑을 재빨리 열어가고 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빠르게 고객의 니즈와 욕망을 데이터화해서 제품과 서비스로 간다는 건 결국은 우리 일하는 방법 또는 일하는 프로세스, 그 절차 안으로 뭔가를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고객의 욕망이나 욕구를 데이터화해서 가져왔다는 건데 그동안 우리는 계속 일하는 프로세스의 통일화, 균질화 내지는 일하는 프로세스들을 그 고객에 맞춤해서 바꾼다라고 표현했는데 여전히 일하는 방식 프로세스가 과거에 머무르진 않았는지 바뀐 DT 환경에서 정말 그 프로세스가 말씀 주신 것처럼 고객의 욕망이나 욕구를 프로세스 안으로 들여왔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결국 경쟁력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하는 방식이나 프로세스상의 변화는 리더 혼자만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는 구성원들 전체, 그 다음에 조직이 함께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통념상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나 일하는 프로세스가 적합하다, 현재 조직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우리 조직은 그 환경 변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 변화된 환경에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고 내부의 일하는 방법, 즉 프로세스가 어떻게 고도화되어 있는지는 유심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잡한 업무가 증가하게 되죠. 과거에 정형적인 수준에서 비정형적인 것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측 가능하던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미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은 로봇과 AI가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미 표준화가 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하던 우리 직무상의 담당자의 경우라고 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없거나 네. 아니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네. 그러면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무 가치를 새롭게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무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하고 있던 직무 상황에서 직무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안정적 운영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이슈를 빠르게 처리해내고 그리고 대안과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게다가 무엇보다 빠르게 전환하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잘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한 그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서 내 일의 복잡도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직무 자체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AI나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고 해도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떤 영역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어떤 영역은 빠르게 대체될 것 같은데 우리 각자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내 직무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직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로 HRD 담당자가 기여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30, 40대 직장인들을 조사를 해보면 직업적 안정성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약 40, 50% 정도에 육박할 만큼 불안의 정서가 지배적인 정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변화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나 모호함이나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HRD 담당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빠르게 DT 환경에 필요한 역량들, 새로운 스킬셋들을 마치 징검다리를 낳아주듯이 그들의 커리어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고 보다 높은 직무 가치를 낼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직무 영역에서 나 혼자 또 나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최근에 혼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조직 내에서 그 협업을 할 것인가, 내가 혼자 풀지 못하는 것들을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 함께 시너지를 내서 직무 가치를 높일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던 구성원들, 같은 유니폼을 입었던 사람들이 우리 팀, 우리 조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의 통념도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역량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협업을 하되 서로 공동의 목표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적과의 동침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니 구매와 조달의 단계 그리고 R&D 측면에서 공동으로 협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소개됐던 모 기업의 그 바이오 벤처에 대한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 기업을 제약업으로 갖고 있지만 연구 개발 기능은 별도로 내지는 양산하는 기능은 별도로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토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앞으로 조금 더 확산이 되고 훨씬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은 조직 내부에서도 일어나지만 산업 간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뉴스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정일성 부회장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또 삼성 어디를 갔다.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또 어디 현대차의 어디 공장을 갔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로 변환되고 수소차로 변환되면서 원재료와 기술과 또 기존의 완성품 뭐 이런 것들이 합종 연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전에 적과의 동침, 합종 연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경계를 넘는 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협업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협업에 대한 룰이나 방식도 되게 정교화되거나
과학적인 접근법이 좀 작동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협업에 반영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험 문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식품업계인 뭐 삼양식품 네.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화장품하고 또 의료, 네. 바이오 이런 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전문가 집단을 수용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기대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인력들을 연구소 파트와 생산 파트와 또 사업 파트 그리고 고객사를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실험이 되고 실험을 반복해 가면서 기술 수준을 높여가는 방법 이런 방법의 협업들이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 것은 과거 대비 일하는 방식들이 까다로워졌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사회적인 큰 이슈, 흔히 큰 사건과 사고를 토대로 안전 기준이 그 이전보다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졌어요. 훨씬 더 높아졌죠. 예, 그리고 환경에 대한 목소리는 전 지구적인 공동의 과제로 일상의 일터에서 수많은 요구 사항들이 그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게다가 과거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결과 중심의 사고가 있다면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김영란법을 위시해서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내부 준법 감시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대치들이 매우 높아졌죠. 게다가 리더십의 영역으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겠지만 일터에 있어서 저녁에 있는 사람들이 최근 한 3년 동안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채용에 대한 이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터에 있어서 수직적인 계열이라고 인식했던 그 구조에서 네. 의례 반란으로 볼 수 있지만 일터에서 인격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가치로 매우 까다롭게 요구를 받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방식하고 많이 바꿔야 되는 것에 특히 법규와 기준의 변화도 네. 우리가 꼭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리더십 관점에서 좀 볼 필요도 있는데 네. 프로세스 변화나 혁신이 사실은 현장과 고객 사이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문제로 가면 오히려 그게 버팀목이 돼서 또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DT로 인해서 해야 될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직 내 리더라고 한다면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고 또 직장 내에서 권한도 있고 이런 집단들을 우리 리더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리더들이 과거에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상사가 리더가 구성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또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 말은 지금까지 가졌던 통념을 좀 리더들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 내가 데리고 있는 구성원이 나보다 더 전문적일 수 있다. 또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또 나보다 더 권한 행사를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좀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리더가 참 저 힘들어졌네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포지션 파워도 있고 정보에 대한 독점이랄까 정보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고 했는데 이 포지션 파워와 이 인포메이션 파워가 이제는 구성원들한테 작동되지 않으니 리더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걸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DT에 대한 DT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들도 네, 거기에 네.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새롭게 발전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방식은 뭐 리더들이 모든 걸 그걸 다 공부해서 감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지만 지금같이 이 변혁, 혁신, 뭐 또는 혁명 이런 말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변화를 네. 한 리더가 다 공부하면서 따라잡는다는 건 그 자체가 모순된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그런 기술의 변화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인데 기술을 잘 수용하고 그걸 기존에 있는 지식과 연결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떤 기술의 편차라든지 또 구성원들이 그 기술을 수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리드해 나가는 게 리더십의 핵심이지 않을까. 참 리더가 그거를 그 리드해 나간다는 게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디지털 인재들은 리더보다 더 그 수용성이 더 높고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더 빠르고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예전에 리더가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리더가 웬만해서는 리드해 갈 수 없지 않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리더 구성원 중에 전문성이 높은 친구 슈퍼 팀원이 되겠죠. 이들을 어떻게 매니징하고 리더가 더 그 리딩해 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가기에는 리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 한다면 그런 슈퍼팀원을 리드하기 위해서 리더가 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행위를 멈추고 그 슈퍼팀원을 진정한 슈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일정 연령 이상의 팀장급 이상 또는 임원급들을 전부 일정 연령 이하의 팀장 임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나이 많은 문제는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수용력이 떨어지거나 그 부분에 대한 리더십 발휘에 좀 여전히 심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존의 리더들이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뭐 다 버리고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그것들은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는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고 보여지는데요. 더더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의 약화를 어떻게 극복해낼까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일과 사람의 균형이기도 하고요. 또 기술과 사람의 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 균형점이 한쪽이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면 리더들은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외받거나 또 도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하거나 아니면 재배치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다음 기술과 기술이 경쟁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리더십의 개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최근에 훨씬 더 높아진 윤리의식이랄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성,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인격권 존중이라는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훨씬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전과 다른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성원들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서 구성원들이 하나로 결집되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리더십에 대한 변화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조직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될지 이런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이끌어내기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가 문화를 다룰 때 사실은 어떤 문제를 이게 문화적인 문제야라고 한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표현하고도 같은 단어가 바로 문화인데요. 사실 우리 직장 내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 그렇죠. 한국형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는 추격형 경제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선도형 경제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말은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깃발 하나 꽂는 거예요. 자, 이 추격형과 선도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한국 경제는 그동안 선진 기업들을
따라잡는 경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2등 경제였거든요. 패스트 팔로워. 그렇죠.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죠. 전략이었죠. 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의 핵심이 뭐였냐면 1등 기업이 하는 걸 얼마나 빨리 카피하느냐, 네. 그걸 얼마나 빨리 이전받느냐 네.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속도의 문제이고 또 다른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는 문화가 우선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하룻밤 사이에 디벨롭 시켜서 우리 거로 만드는 게 그게 우리 경제의 요체였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글로벌 넘버원 된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 넘버원 된 기업들이 보고 배울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기업, 새로운 문화, 창조적 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과 창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도 기업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바로 수평적인 문화이고 또 자율, 창의, 자발 이런 문화가 성숙한 그런 문화가 돼야 선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씀 주신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강조한다고 해서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그 소속감이나 일체감 이게 유효하지 않은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버리고라도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새롭지 않는 문화가 2등, 3등으로 전략하거나 아니면 또 신기술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앞서가는데 기존에 해왔던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후진적인 일을 한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조직 발전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문화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을 좀 높인다든지 구성원들끼리 이런 조직의 변화가 서로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발걸음이다 하는 메시지를 잘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유가 창의라든지 그 도전적인 것들을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소속감과 일체감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소속감과 일체감을 유지하면서도 자유와 창의를 일으켜낼지 불러일으킬지 사실은 조직 전체나 리더가 좀 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건지 조직 내에 그런 문화가 정착되게 할 것인지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측면의 하나의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에게 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대부분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객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변화에 선도되는 사람은 일부거든요. 일부를 많은 구성원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불안감이 커진다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본인이 1, 2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화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 또 구성원들이 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도록 어떻게 배려하고 협력할 것인가 뭐 이런 게 리더로서 중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네. 좀 더 명확해지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속감과 그 일체감을 유지해가면서도 구성원들한테 자율과 창의,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것, 결국은 리더가 어떤 행동을 발휘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첨언을 좀 해보면 이 다양성과 역동성, 다이버시티하고 다이나믹스는 같은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의도하고자 하는 조직의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것, 그리고
구성원들을 그 융합하고 하나로 일체감을 갖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간에 바꿔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적 아래 형식을 비형식화하고 무형식화하고 보다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도 적합하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를 중심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공통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또 우리가 또 일체감을 형성해서 한 곳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직장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과 고객, 그 다음에 조직 문화, 리더십, 일하는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수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소장님, 네. 6차수에서는 그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더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6차수에서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다줄 조직 문화의 변화,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리더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리더십의 뉴 노멀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뎁스 있는 내용들이 기대됩니다. 이 소장님께서는 우리 일하는 디지털 인재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앞서 말씀대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디지털 탤런트가 바야흐로 원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독립적으로 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협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보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들이 대부분 리모트 상황의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바뀌어진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인재들이 일하는 방식, 소통과 협업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8차에서 우리 조직 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준비도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이런 디지털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갖춰야 되는지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그럼 다음 시간도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